저는 소설 네. 쓰는 작가명이고요. 이번에 재수사라는 장편 소설을 써서 이렇게 동영상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수사가 어떤 책인지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사 뭐 일단 장편 소설이고요. 어, 내용이 22년 전에 2000년에 서울 신촌에서 어떤 뭐 대학생이 자기 방에서 살해를 당하는데 소설 안에서 이게 미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장기 미제 사건이 되는 거고 22년 만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어느 팀이 그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소설 음, 전체는 100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짝수장에서 주로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 강력범죄수사대 형사들이 이 사건을 다시 찾아내서 당시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시 조사를 하고 결국 이제 범인을 잡는 과정. 이 과정이 2, 4, 6, 8, 10, 12장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 장들 사이에 좀 짧게 홀수 챕터가 1, 3, 5, 7장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범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범인이 자기가 누구라는 것만 빼고 내가 22년 전에 사람을 죽였는데 칼로 2번 찔러 죽였어. 그리고 되게 계획에 없이 죽였기 때문에 나는 금방 잡힐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안 잡혔어. 음, 라고 고백을 하면서 1357장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힌트를 조금씩 드러내기도 하고 그 살인의 동기하고 관련해서 이 범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자기 그 범죄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뭐 현대 사회의 뭐 계몽 사상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런 소설이에요. 이 소설이 장르적으로 보면 범죄 소설, 형사 소설 이렇게 얘기를 뭐 할 수 있겠죠. 또 사변 네, 소설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고요. 네. 이 장르를 선택하신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소설을 쓸 때, 뭐,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면서 쓸 때도 있고, 뭐, 이런 주제를 써보겠어, 이런 장르를 써보겠어,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이제 어떻게 제 머릿속에 들어온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발전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 양쪽 다로 쓰거든요. 근데 제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내려온 거죠. 아, 범죄 소설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소재를 찾았어요. 뭐, 음, 제일 그랬던 이유는 제가 이제 범죄소설의 오랜 독자이기도 하고, 팬이기도 하고, 한번 범죄소설 내가 꼭 제대로 써보고 싶다. 그리고 최근에 음, 어떤 범죄소설 경향이랑 좀 다른 걸 써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음. 있었고요. 그렇게 쓰면서 그런 제가 쓰고 싶은 범죄소설에 제일 어울리는 소재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어, 이 소설을 한 3년 정도 쓰셨다고 이제 들었었는데요. 그 네. 쓰시기 시작하셨을 때에 작가님께서 읽으셨던 범죄 소설 경향이 어떤 거였는지 여쭤봐도 돼요? 어떤 그 최근의 범죄 소설 경향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했던 거는요.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세상에 아마 소설 좋아하는 독자 중에 과거 그 추리소설의 황금기라고 하는 그 시대 소설들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음, 뭐 셜록 홈즈부터 해가지고 뭐 엘러리 퀴니니 뭐 에르큘 푸아론이 이런 탐정들이 음,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그 퍼즐 미스터리들 우리 다들 너무 재밌어 하잖아요. 음, 근데 이게 최근에 좀 어렵잖아요. 과학 수사가 이제 도입이 됐고 경찰들이 그렇게 막 추리를 한다기보다는 뭐 사회가 좋아진 거죠. 뭐 어떤 치안 시스템들이 갖춰지고 뭐 어떤 그 저도 이제 재수사를 쓰면서 알았는데 사실 CCTV 같은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렇게 안락의자 탐정이 해결할 만한 사건은 없고 음, 안락의자 탐정이 소설 속에 등장하면 좀 어색합니다. 음, 어색해서 이거를 이제 돌파하는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아예 좀 현실성을 확 낮추고 이제 읽는 사람도 아예 진짜로는 이렇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빠져들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 것 같고 또는 어떤 그 추리의 과정 같은 거를 되게 희생을 하면서 좀 그러니까
범인이 누굴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어떤 범죄 그 자체를 소재로 다루는 거, 뭐 음, 이런 게 이제 음, 최근이 아니라 그냥 황금기 이후에 어떤 범죄 소설이 가진 그 숙명인 것 같아요. 그런 황금기 추리 소설의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오지 않을 거고, 음, 그래서 뭐 저런 식으로 돌파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주 되게 특이한 상황인데, 경찰의 힘을 얻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어, 그 등장인물들이 자기들이 그 범인 찾기에 추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 예를 들어가지고 음, 뭐 어디 뭐 되게 조난을 당해서 네. 뭐 외부 세계와 끊기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과학 수사의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런 음, 상황도 있을 터이고 내지는 내가 범인인 것 같아가지고 차마 경찰에 신고를 못하고 나나 혹은 뭐 내 남편, 내 아내가 범인인 것 같아가지고 경찰의 도움 없이 나 혼자서 그렇게 추리를 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이제 쓰고 싶었던 거는 주인공이 경찰인데, 그리고 굉장히 억지스러운 수사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뭐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과장된, 그리고 실제로 경찰을 아는 사람들 같으면은, 아유, 요즘 경찰이 저러지 않는데, 라고 할 만한, 음,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어떤 수사 과정이 나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근데 범인이 도대체 누구지? 라고 궁금하게 하는 음, 그런 조건, 뭐 이런 거를 만족을 시키는 그런 음.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22년 전에 일어났었던 범죄 현장이 그 극장 옆에 있는 리미에르 빌딩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아, 그래 그 옆에 리미에르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작가의 말을 보면서 아니었나 보다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실제 지명들과 그리고 실제 하지 않았던 공간에 되게 있을 법한 이름들을 쓰셔가지고 이제 소설을 집필을 하셨는데 네. 저 같은 독자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의도했던 대로 읽어주신 거예요. 굉장히 그래요. 저는 네. 예,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뭐 어떤 소설 독자로서 한국이 이제 배경인 그런 소설을 읽는데 갑자기 뭐 장미은행, 뭐 최고대학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잘 읽다가 이렇게 몰입감이 그냥 확 음, 사라지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전부터 궁금했거든요. 이제 한국 작가들이 그런 경우에 이제 이니셜을 써서 돌파하는 음, 방법이 있습니다. 뭐 S전자, 뭐 S대학, 뭐 K은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 넘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꼭 그렇게 써야 되나? 외국 음, 작가들은 어떻게 하나? 이게 뭐 음, 범죄 소설이 아니라도요. 어떤 다른 장르에서도 이런 걸 어떻게 할까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영미 소설들을 읽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그 고유 명사들을 굉장히 그냥 가져다 쓰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제임스 엘로이 소설을 보면은 뭐 재즈 뮤지션 이름, 실존 인물들 막 가져다가 가상의 형사가 그 재즈 뮤지션을 뭐 두들겨 패고 막 이런 장면들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음, 1950년대 배경으로 그 LA 사부작 같은 거 보면은 가상의 형사들이 실존 유명 재즈 뮤지션이랑 막 갈등을 음, 겪고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옛날 좀 뭐 1940, 50년대가 배경이라 가지고 그런 걸까 했는데 제가 마이클 코넬리 소설들을 되게 따라 읽고 있거든요. 되게 네. 좋아하는데 그 부슈 시리즈 기자들이 별로 좋게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그 기자들이 다니는 언론사가 실제 언론사더라고요. 그 LA 지역에. 그래서 이런 걸 써도 되는구나. 그것도 한 음, 언론사뿐이 아니라 뭐 여러 언론사 이름이 나오고 음, 상당히 비중 있게 나오고 사실 이제 부슈가 뭐 중간에 잠깐 나오기도 하지만 뭐 계속 몸담고 있는 그 LA 경찰국 자체도 실제로 존재하는 기관이고 그렇게 쓰면 왜 안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제 수사를 쓸 때는 일단 주인공 연지혜 형사가 근무하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1팀 1반 자체도 실제로 있는 조직이고 제가 거기 찾아가서 거기 계시는 형사분들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러기도 하고 그 대학교 이제 주로 무대가 되는 신촌이나 뭐 연세대나 이런 것도 그냥 이게 실제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그걸 막아야 되는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넣어봤습니다. 음, 저는 뭐 재수사의 완성도랑 상관없이요. 이런 이름을 이제 실제 인물들 지명, 뭐 기관명 이런 거를 그냥 한국 소설가들이 조금 더 용기 내가지고 욕심을 부려도 음, 되겠다 생각해요. 음, 어차피 그게 소설인 거 다 알잖아요. 네. 우리가 어쨌든 독자를 사로잡자고 이 나선 사람들인데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불명예스러운 설정을 그 기관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작가님이 이제 설정을 하신다라면 그래도 그 이름을 사용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요. 사실 어느 선까지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재수사에서 그 실제 지명이나 기관명 같은 걸 쓴 게, 여기까지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은 음,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가는 게 어디까지 음, 괜찮을까? 그리고 음, 뭐 픽션이라고 한다는 게 완전히 막 면죄부가 되는 걸까? 창작자가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단체나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피해를 입혀도 되는 걸까? 이렇게 가면 좀 음, 추상적인 고민의 영역에 들어가죠. 근데 음, 거기까지는 아직 저는 안 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선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많이 궁금해가지고 사실은 미국이나 한국의 판례를 찾아보기도 하고, 아까 제가 제임스 엘로이 말씀을 드렸는데 LA 컨피덴셜 원작에 보면은 디즈니가 뻔히 모델인 회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음, 거기서 디즈니를 디즈니라고 안 쓰더라고요. 네. 디즈니가 있고 미키마우스가 있는데 그 미키마우스를 무치마우스라고 쓰더라고요. 네. 그 소설에서는 이제 그 무치마우스의 연기를 하는 그 배우랄까 성우가 좀 변태성역자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미키마우스로 했으면 엘로이도 음, 조금 감당이 어려웠나 보지? 뭐 이런 음, 생각은 음,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국의 경우에 픽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옹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음, 그런데 그 옹호해 주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선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이더라고요. 음. 이번 소설이 800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긴 호흡의 소설인데요. 혹시 뭐 집필하시면서 삭제가 되었던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아예 그냥 캐릭터 한 명이 없어졌어라든지 이런 게 네, 혹시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다 쓰고 나서 없앤 건 아니고 이제 중간쯤에 음, 없애면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쓰게 됐어요. 그때 좀 가슴이 아팠는데 만약에 원래 구상한 대로 썼으면 훨씬 길었을 것 같기는 해요. 음, 뭐, 글쎄 뭐 저는 지금 선택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애초에 제가 쓸 때는 구상이 이랬습니다. 지금 제 수사 안에서 보면은 연지의 형사가 그 서울경찰청 옆에 어떤 단독주택을 룸메이트랑 살다가 그 룸메이트가 나간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원래 원고에서는 룸메이트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룸메이트는 형사과의 형사 그 업무를 하는 경찰이 아니고 경무 업무를 하는 형사가 아닌 경찰의 서사, 이 MG의 형사의 룸메이트의 서사가 좀 많이 했었습니다. 원래 원고에는. 그리고 이제 음, 둘이 좀 아웅다웅하는 콤비인데 연지혜 형사가 나가가지고 뭐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필드 리서치를 하고 돌아오면 그러면서 이제 뭐 막히는 지점이 있으면은 둘이서 그 집에서 같이 뭐 맥주를 어, 마신다거나 얘기를 하면서 그 형사가 아닌 경찰이 오히려 아, 안락의자 탐정 같은 뭐 아. 힌트를 주는 뭐 그런 콤비를 생각을 했죠. 이번에 소설의 제목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건데요. 재수사라는 제목이 어떻게 정하게 되신 건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재수사가 이 소설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저는 조금 약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소설을 보면서. 제가 재수사가 어떤 식으로 다시 일어나는지에 그 미디어가 다루는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픽션에서 제일 흥미를 끄는 시작이라면 아마 22년 전에 벌어진 사건에 범인을 잡았다고 생각했고 그 범인이 뭐 예를 들어 뭐 자살을 했는데 음, 음, 어,
유력한 용의자 자살을 했는데 22년 만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진범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시그니처가 이 사건 현장에 또 있다. 막 이러면 이제 하여튼 막 너무 과장을 안 하려고 애를 쓴 건지 하여튼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제가 정한 톤이 있었고요. 음, 재수사라는 제목 자체는 출판사에서는 끝까지 이거 다른 제목 없을까? 어, 뭐 안에서 논의를 되게 많이 했고 저도 만약에 더 좋은 제목이 나온다면은 뭐 얼마든지 바꿀 생각이 있었어요. 음, 어, 소설 원고를 쓸 때 제가 가제로 붙인 게 재수사였고 재수사라는 제목을 통해서 막 전달하고 싶었던 게 있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음, 솔직히. 막 음. 그 제목 자체가 뭘 되게 뭐 상징한다든가 함축한다든가 그렇지는 않고 정말 몸이 건조한 제목이죠. 이 네, 책이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고전을 많이 안 읽는 독자분들의 약간 귀가 눌리는 그 문장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이제 백치로 시작하여서 지하로부터의 수기도 바로 이제 등장을 하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소설들을 다 읽으신 독자분들이 이 책의 캐릭터들을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지는 않을까? 굳이 뭐 그것까지 읽으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어, 들고 또 대충 그거 안 읽으셔도 뭐 백지 줄거리 뭔지 뭐 책부터 뭐 소개가 되니까요. 뭐 네. 읽으신 분이라면 뭐 더 흥미롭게 이제 음, 받아들일 요소가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음, 굳이 뭐 또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읽어야 될까? 뭐 어, 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저야 뭐 도스토옙스키 제 애독자니까 뭐 도스토옙스키 읽는 분들 많으시면은 좋죠. 좋고 사실 이제 뭐 플롯이랑 상관없는 부분, 스토리랑 상관없는 부분이 조금 더 도스토옙스키 소설이랑 ony키는 네. 지점들이 있는데 뭐 굳이 뭐 또 재수사를 위해서 그것까지 읽으실 필요가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약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네,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작가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내 작품에 녹이는 거가 작가님께서 앞으로 쓰실 소설 중에 한두 번 정도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 좋은 일들이 이번 소설에서 이제 일어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께서 성덕이시다라는 생각도 약간 든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소설가,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내 책에 쓸 수 있고 그 책이 사람들한테 읽히는 이 경험들이 하나의 성덕의 경험이지 않을까. 일하실 때 성덕으로서 어떠한 경험이셨는지, 이게 되게 즐거운 경험이셨는지, 어떤 경험이었을지 궁금해요. 어, 즐거운 쪽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사실 이제 뭐 소설가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독자적인 사상가이기도 하는데 뭐 제가 소화한 게 맞게 소화한 건지 약간 자신이 없는 건 있죠. 저의 해석도 아주 일반적이지는 않고 저의 어떤 음, 독자적인 해석인데 그런 거 조금 부담은 됐지만 그래도 즐거운 면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저한테는 처음 하는 작업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데뷔작이 표백인데 표백도 약간 범인 찾기에 음, 그런 묘미가 있고 표백도 시작이 도스토옙스키의 악명으로 시작을 해요. 음, 그 되게 혼란에 빠진 젊은이들이 어떤 그 굉장히 좀 충격적인 악행을 벌이는 게 악령의 이야기이고 표백도 그렇죠. 제 수사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건 백치이지만 줄거리 자체는 사실은 백치보다는 죄와벌이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죄와벌이 살인자가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재수사도 한 반 정도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면서 기왕에 또 뭐 백치나 죄와벌을 끌어온 김에 뭐 아예 그 등장인물들이 어, 이 주요 참고인들이 예전에 얽혔던 게 도스토옙스키 때문에 얽힌 것이고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게 잘 될 때 저도 이제 음, 왠지 재미있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잘 얽히기도 해서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앞으로 제 소설에서 도스토옙스키 다시 쓰면 안 되겠죠. 이제 이 범인의 네, 큰 캐릭터가 이제 지적이다라는 거, 되게 네, 고학력자, 지적인 사람, 그리고 정신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유하고, 소설도 범인의 행동보다는 움직임보다는 그 사람의 두뇌 속을 좀 더 많이 탐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결말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물리적인 충동, 물리적인 에너지로 확 폭발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톤을 가장 중요한 부분에 배치시키신 작가님의 어떤 집필 의도가 어떤 거였을까라고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거였다는 게 내심의 본심일 거예요. 소설이 이제 너무 액션이 행동이 없는 소설이 되고 그러기를 원치를 않았거든요. 제가 아, 범인의 이제 굉장히 그럴싸한 사유가 그럴싸한 범인의 주장이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살아남는다. 이게 이제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도 드러내주고 싶었고 요즘은 이제 뭐 범인과 형사가 싸운다고 할 때 아무리 범인이 무지막지한 거한이라 해도 공권력보다는 늘 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음, 그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특이한 액션 장면을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살벌하고 폭력적인 기분이 들게 이미 있었던 뭐 범죄 소설 클리셰 같은 거를 벗어나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범인이 바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범인이 바보면 독자들이 아무도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음, 그런데 범인이 바보가 아니라고 하는 방법 중에 한 20년 됐는데 천재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한 20년 동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제 좀 그런 범인은 그 한니발 렉터 박사의 아류들은 이제 좀 그만 음, 보고 싶은 거예요. 음, 하지만 똑똑했으면 좋겠고, 음,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굉장히 지능적인 어떤 음, 이상한 철학자 범인 같은 유형을 음, 만드는 데에도 좀 그런 기존 클리셰를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사유의 깊이라는 게 살인을 저지르기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캐릭터일까요? 아니면 자기도 살인을 저지를지 몰랐지만 결국 살인을 22년 전에 저지르고 나서 자기의 살인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더더욱 이런 세계에 빠져들게 된 캐릭터였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소설 중간에 보면 범인도 그거를 궁금해 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자기 안에 어떤 스타브로긴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스타브로긴이 이 범인 안에 있는 어떤 철학자인 건데, 스타브로긴은 원래 나한테 있었던 씨앗일까? 아니면은 살인을 합리화하느라고 이런 존재가 음, 만들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마지막에 범인이 어떤 답을 얻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범인이 다중인격자가 아닌데 뭐 자기 안에서 방황하는 욕구의 이름들을 붙이죠. 뭐 네. 로자, 지하인, 스타브로긴. 그리고 스타브로긴이 어떤 그런 철학자 유형이고 로자는 되게 소심하게 어쨌든 막 두려워하면서 사는 겉표면에 드러난 어떤 액팅 롤이고 지하인은 어쨌든 비열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뭐 그런 역할인데 맨 마지막에 이제 범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서 자기 인격이 통합이 되는 것 같다. 모든 다른 욕망이 사라지는 것 같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남는 게 스타브룩인 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되게 어떤 극심한 한계 상황에서 아, 내가 스타브룩인만 남는다라고 하면서 그거에서 범인은 또 그 와중에 이상한 만족감을 느끼는데 뭐, 그냥 제가 이제 내놓는 그 범인에 대한 생각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시작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범인이 최후의 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본질, 내가 마지막에 가져가는 인격은 그것, 철학자, 살인자라는 음,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 이 사람의 사유를 단어적으로도 많이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생각했던 것 중에 윤리의 원근법.
네. 이런 표현들이 있고, 그리고 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이 사람만의 어떤 결말, 해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작가님이 이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캐릭터에게 어떤 식으로 요 지식들을, 이 사상들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를 정립하시는 작가님만의 집필 노하우? 굳이 얘기를 하자라면 어떤 정립의 노하우라는 게 분명히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노하우가 없었고요. 그런 노하우 있으면 저도 좋겠어요. 되게 네. 좋겠는데 없어가지고 되게 많이 헤맸고 뭐 자기만의 어떤 의미를 비교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고통을 분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내야 되고 좀 설득력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관련 책은 굉장히 많이 찾아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떠올라가지고 그냥 한동안 막혀 있었던 때도 있었고 중간에 아이씨 그냥 모르겠다 이거 내가 그냥 다른 거 쓸까 뭐 이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뭐 아, 슬럼프도 약간 있었고 노하우 너무 뻔한 노하우고 뭐 그냥 꾸준히 쓰는 거죠 뭐 종이에 써놓은 게 네.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한 글자 한 글자 쓰다 보면은 원고 양은 늘어나고 음, 뭐 언젠가 계속 쓰다 보면 계속 쓰면 제가 죽든지 원고가 완성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더라고요. 쓰면 쓸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것. 음, 그 믿음 갖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음, 조금이라도 글을 써보신 분들 다 아실 텐데 특히 긴 거 쓰다 보면은 장편 소설 쓰다 보면은 진짜 막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거 내가 쓸 수 있나 이런 막 다들 음. 드실 거예요. 되게 재미없는 과정이 있고 근데 그때 그냥 참고 넘어가는 힘. 어, 저 옛날에 그런 힘 되게 좀 우습게 여겼는데 요즘 들어서 점점 그게 중요하다, 그게 비결이다 이런 생각 많이 음. 해요.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이 장르 소설, 특히 미스터리 소설 중에서 추천하고 싶으신 작품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이제 뭐 내 인생의 책 뭐 꼽으라고 하면은 그게 저는 이제 경향신문에서 뭐 내 인생의 책 음, 뭐 이런 거 매일 1면이나 2면에 연재를 하면서 명사들이 5권씩 쓰는 게 있었는데 그 5권 중에 뭐 범죄 소설이 3권이었던 셈이에요. 도스토옙스키 악령, 2권이 제임스 엘로이 블랙 다할리아, 3권이 제임스 엠 케인의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 뭐 한 권 이제 꼽으라고 하면 제임스 엘로이 블랙 다할리아인데 제가 이곳저곳에서 너무 추천을 많이 해가지고 음. 혹시 뭐 다른 거를 그냥 뭐 미스테리 독자분 다 아실 책이지만 얘기하고 싶은 작가는 할란 코벤입니다. 음. 할란 코벤 소설도 보면은 너무 재미도 있고 굉장히 깊이도 있는데 그리고 외국 서점에 가보면 정말 할란 코벤이 한 코너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할란 코벤 애독자다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할란 코벤의 단 한 번의 시선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너무 재밌고 그리고 되게 읽으면 나중에 막 감동도 받습니다. 지금은 쓰기 되게 어렵다 할지라도 언젠간 쓰고 싶은 작가님만의 소설은 어떤 소설일까요? 제가 쓰고 싶은 소설들 되게 막 목록이 있거든요. 정해놓은 그런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까 그 블랙 다할리아도 되게 쓰고 싶은 소설이고요. 뭐, 분노의 포도 같은 거를 이제 써보고 싶습니다. 되게 대작이기도 하고, 음, 분노의 포도를 썼을 때만 해도 미국 독자들이 대공황을 몰랐기 때문에, 대공황이 진행 중이었는데 대공황을 음, 몰랐던 거죠. 1984 같은 소설도 쓰고 음. 싶고, 데마르크의 개선문, 뭐 이런 것들. 저 이렇게 노르웨이 숲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 지금 제가 그런 걸 못 쓰는데, 그런 걸 쓸 역량이 안 되는데, 계속 꾸준히 쓰다 보면은, 쓸 수 있지도 않을까? 어떤 작가들은 또 이렇게 음. 쌓아가다가 이렇게 나중에 좋은 작품을 쓰는 작가도 있더라고요.
르메트르가 몇 년 전에 곤쿠르상을 받았습니다. 오르부아르라는 그 소설로 곤쿠르상을 받았고, 오르부아르를 시점으로 자기가 어떤 프랑스 역사를 훑는 연대기를 앞으로 쓰겠다고 하던데, 굉장히 와,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 전에 뭐 그런 그 추리소설을 쓸 때 그 작품들이 별로였다는 게 아니라, 르메트르는 되게 나이도 이렇게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데뷔를 한 작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고. 근데 그런 게 가능하다.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노력을 하면 성장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작품 때 또 재밌게 읽고 작가님한테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